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NFT, 지금 NFT 메타라고 말할 만큼 NFT가 너무너무 핫한데 저도 계속 공부 중입니다. 저도 계속 공부 중이고 저도 실제 구매를 조금씩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절대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니까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NFT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유한 토큰, 그러니까 뭐 바꿀 수 없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RC721이라는 기본 플랫폼으로 이더리움에서 먼저 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토큰들은 ERC20라는 구조입니다. ERC20는 같은 것들을 수백만 개, 수억 개, 수조 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ERC721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는 단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단 한 개뿐만 아니고 뭐 숫자 제한을 둘 수는 있어요. 숫자 제한을 둘 수 있는데 대부분 단 한 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NFT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봐볼까요? 기본적으로 NFT는 다 같은 NFT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고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콜렉터블. 콜렉터블이라는 게 뭐냐? 고유한 어떤 걸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수집하겠다. 수집한다는 거죠. 이 수집하는 거의 원조는 원래 뭐였다? 크립토키디였다. 물론 크립토키디 이전에도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오늘 이따가 소개시켜 줄 건데 대중들이 가장 널리 알게 됐던 것은 뭐였다? 크립토키디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들이 알게 됐던 건 뭐냐? 뭐 마나, 디센트럴 랜드라든가 샌드박스에서 판매했던 땅들. 저희가 현실에서는 강남이나 한남동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우리가 몸 한 켠 누울 수 있는 땅을 사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 버추얼 월드에서는 NFT로 땅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과거에나 쉽게 살았지 지금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도 존나 비싸요. 그다음에 트레이딩 카드, 플로우로 대표되는 트레이딩 카드인데 이거는 어떤 NBA 탑샷에서 봤을 때는 NBA 탑샷의 그런 NBA 명장면을 움직이는 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거래하는 게 있었죠. 그것 때문에 플로우가 엄청난 가격 상승이 되고 또 정말 재밌게도 이 크립토키디를 만든 개발사 데퍼랩스와 이 NBA 탑샷을 만들었던 개발회사가 같은 데퍼랩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회사가 한 거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아이템, 요거는 이제 한국 게임사들이 많이, 그 블록체인 게임에 이제 기웃거리는 곳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제 게임에 나오는 뭐 RPG 게임이라고 하면, 집행검, 요걸 NFT를 만들겠다. 왜냐, 집행검은 지금도 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요런, 꿈을, 가지고, 캐릭터라든가, 이런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NFT화 하려고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이따가 이건 또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게임들은 지금 엄청나게 성공 거둔 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성공을 한 곳이 아직까지는 없진 않다. 그 미술 작품, 이것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데, 좀 가장 하기 쉬워서 그런 것 같아. 그 돈이 많아지면 이제 부자들의 약간 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꼭대기에 있는 게 미술 작품 수집하는 겁니다. 저희 그 고 이건희 회장님도 미술 작품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술 작품을 NFT로 바꿔서 뭐 사거나 팔거나 혹은 그 NFT를 다시 쪼개가지고 NFT 하나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걸 또 다시 ERC20 토큰으로 권리를 나눠서 미술 작품은 NFT로 냅두고 그 NFT에 대한 펀드를 또 만드는 거지. 미술 작품. 왜냐면 미술 작품이 정말 비싼 거는 사실 몇천억 이렇게 하니까 몇천억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이 만들어 가지고 펀드 같은 거 만들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펀드를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법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냥 토큰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나리자를 누군가 당연히 판매 안 하겠지만 모나리자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경매장에 나왔어요. 경매장에 나왔는데 그거를 펀드를 만들어서 구매를 했어.
그러면 뭐 모나리자 토큰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모나리자의 뭐 10,000분의 1, 뭐 1억분의 1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하여튼 그 모나리자를 또 NFT를 찍어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전시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미술 작품도 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NFT와 메타버스. 이게 요즘 가장 핫한데, 이건 사실 아직 저도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건 뭐냐?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장 핫한 곳은 두 가지입니다. 로블록스와 제페토예요. 예. 이제 한국 기준으로 전 세계 중은 로블록스만 제일 핫합니다. 예, 로블록스는 이미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한 5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게임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10대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쓰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게임은 아니야. 사실 로블록스는 그냥 들어가서 수다 떠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수다 떠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럼 누군가 게임을 만들면 그 만든 게임을 내가 들어가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만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그 게임 안에서 아이템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아이템이라든가 이 게임 이용권 이런 걸 또 사야 돼. 이용료를 내거나. 그러면 그 게임을 만들었거나 옷을 만들었거나 그런 아이템을 만든 사람들은 뭐다? 돈을 벌어요. 그 거래, 그 일어나는 뭐 아이템을 주거나 이거 뭐다? 이건 NFT로 일어나요. 실제 메타버스, 로블록스도 그렇고 제페토도 그렇고 거기 있는 아이템들은 정말 놀랍게도 블록체인 기반의 NFT로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뭐 오픈시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뭐 크립토 펑크라든가 뭐 엑시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장 큰 NFT의 매스 옵션 현재 뭐다? 로블록스와 제페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제페토만 해도 유저층이 뭐 4억 명 막 이렇거든요. 예, 가입자가.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 예, 진짜 이제 매스 옵션이 뭔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NFT에다가 뭐 아이템을 썼다. 이거 잘 몰라요. 모르지만 거기서 뭐 샤넬이 뭐 내고, 뭐 구찌가 뭐 내고 하면 뭐 그냥 사는 거야. 자기 캐릭터 꾸미고. 왜냐하면, 또 다른 나니까. 예, 또 다른 나의 자아니까.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요즘의 컬렉터블은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이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NFT 플러스 게임, 이거 엑시가 이걸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은 이거에다가 컬렉터블을 또 메타버스까지 늘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까지 하려는 시도들도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이제 성공할지는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봐야, 그러니까 제 2의 엑시는 단순히 게임이 아니고, 정말 메타버스와 결합된 NFT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엑시보다도 굉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외에, 이제 마이너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음악, 뭐, 저작권, 뭐, 기념 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NFT, 종류 중에서는 좀 마이너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이 NFT를 내가 샀는데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 그 조건은 뭐다? 첫 번째 커뮤니티, 두 번째 커뮤니티, 세 번째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가 뭐냐고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테니까 제가 여기 박진호, 해시드 창업자 중에 한 분이죠. 예, 박진호 이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좀 따옵니다. 자, ICO 붐이랑 NFT 붐이랑 비슷해 보인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지야 이런 거는 똑같다. 자기가 산 NFT가 좋다고, 내가 산 알트코인이 좋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주변에 권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특정 NFT는 홀더라고 선언하면 프로필에 세팅하고 나고 그 NFT를 다시 팔기가 힘들다. 코인은 샀다가 그냥 팔면 돼. 근데 NFT는 내가 그 NFT를 들고 있다고 얘기하다 보면 내 이더리움 주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팔면 내가 그대로 유다가 되는 거야. 코인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바이낸스라든가 업비스라든가 이렇게 우리 그냥 지갑 세탁하려고 보냈어. 혹은 사실은 이더리움 지갑도 오픈을 안 하지. 그거를 오픈을 안 하면서 팔았는데 NF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필 설정을 하면서 나 이거 샀다 하면서 지갑을 이렇게 오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빈 지갑은 아니고 이 NFT가 있는. 그러면 그 지갑에서 그 NFT가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중앙화 거래소들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NFT 거래를 지원하지가 않아요. 현재는 뭐 오픈시라든가 이런 데서 거래를 해야 돼,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다 남아.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 컬렉터블, 이 NFT들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커뮤니티는 정말 초창기고 정말 작아. 근데 파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작은데 파는 사람이 없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게 지금 약간 NFT의 특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블이 껴있냐? 당연히 껴있지. 하지만 그거 리스크는 버블이 껴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약간 잃어도 되는 돈만 공부할 겸 넣고 있는데 여러분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뭐다?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충성 고객, 로얄 이 고객들이 얼마큼 커질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얄 고객들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관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NFT에 투자를 할 거면 뭐에 투자를 할 거냐? 여러분들은 NFT에 투자를 할 거면 그 생각부터 하죠. 이번에 무슨 에이프 나왔다는데, 로봇 나왔다는데, 아니면 무슨 저 크립토 펑크 나왔다는데, 그 NFT 하나 사지. 그게 아닙니다. NFT에 투자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 뭐다? 마켓플레이스에 투자하는 게, 근본적으로 옳다. 첫 번째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메타버스 아니면 게임.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엑시죠, 엑시.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투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게임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를 만한 NFT. 세 번째가 돼서야 오를 만한 NFT인 거야. 네 번째 투자 가장 잘못한 게 뭐다? 오르지 않을 만한 NFT를 마구마구 사들이는 거다. 막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마치 ICO나 코인에 투자하는 것처럼 NFT를 충분한 공부를 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사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볼게요.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시가 그냥 마켓을 잡고 있어요. 오픈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사실 이따가 바이낸스 체인 이런 얘기는 아예 오늘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NFT는 이더리움 마켓이 디파이 쪽이 이더리움이 T밸류가 한 105빌리언 정도 됩니다. 105조 달러, 105조 정도 되고요. BSC가 15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15빌리언.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7배 정도. 근데 NFT 쪽은 그것보다도 차이가 훨씬 더 납니다. 거의 한 50배에서 100배 이상 시장이 차이가 날 거야. 그래서 BSC 얘기는 아예 안 할게요. 여기서는 아직은 BSC가 갈 길이 너무 멀어, NFT. 바이낸스가 물론 NFT 엄청 밀어주고 있긴 해요. 자, 오픈시의 형화는, 일단은 2018년, 2019년, 2020년, 물론 성장했어. 2018년에 19년에서 한 15배 올라갔고요. 2019년에서 20년에서 한 3배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막 엄청 성장했다라고 보긴 어려워. 왜냐하면 요 금액에 오픈시가 먹을 수 있는 수수료는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400만 달러? 되게 많아 보이지만 2,400만 달러 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 정도거든요. 2,400만 23밀리언입니다. 23밀리언이라는 거는 대략 현재 환율로 2,700억, 270억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났던 거고요. 여기 2% 수수료를 먹으니까 실제 얼마 벌었다? 1년 동안 5억 벌었다. 그러니까 오픈시가 1년 돌려가지고 번 게 5억 5천이야. 그러면 이게 되게 성공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1년 내내 5억을 번 거를. 사실 2020년까지는 오픈시는 족밥이었어요. 물론 저도 2018년부터 오픈시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도 같은 파트너십도 매고 이랬는데 이때까지 2020년까지만 해도 사실 족밥이었어요. 근데 2021년 둠스데이가 옵니다. 10억 달러. 얼마나 이게 대단한 숫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자 볼게요. 오픈시는 2020년 21밀리언, 그러니까 2,300억 정도의 트랜잭션 볼륨을 1년 동안 보였다. 근데 2021년 들어서 현재 이틀 동안 거의 1,000억이 넘는 거죠. 95밀리언.
100억. 이틀 동안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00억의 거래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수료가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습니다. 100억이면 2억이야, 2억. 100억이면 2억이고요. 하루에 1억씩. 하루에 1억씩.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네, 약간 헷갈리는데. (200억) 맞죠? 예, 950억. 950억이니까 1000억이지. 1000억 곱하기 0.02. 네, 20억. 하루에 10억을 번 거야. 하루에 10억을. 하루에 10억에 364일 하면 3000억 벌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면 3000억. 3600억. 3600억이면 이미 유니콘을 넘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오픈씨 애들 연락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요 정도 속도로 유니콘이 됐으면 나도 연락 안 받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제가 연락해도 씹을 것 같아서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오픈씨가 아닐 거야. 오픈씨 당연히 알지. 근데 오픈씨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 이건 에쿼티만 했었거든. 코인이 없거든. 오픈씨는 아직도 코인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뭐다? 크립토펑크, 라바랩스에서 나온 크립토펑크다. 크립토펑크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엿 같은 2D 캐릭터들이 막 나와서 하는데, 얘네가 거래가 얼마에 된다고? 얘네 얼마에 거래돼요? 4,200이더. 예, 4,200이더. 가격 얼마다? 80억이다. 막 제정신 아닌 것 같죠? 막 정신 나갈 것 같지, 이런 게. 이런 게 막 1000이더 막 이러니까 막 정신 나갈 것 같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자, 이런 크립토펑크는 액세서리가 있어요. 액세서리. 이 액세서리가 머리, 이 캡이 몇 개다, 파이프가 몇 개다, 그다음에 셔멀쉐이드가 몇 개다, 이런 몇 개의 펑크가 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크립토 펑크가 비싼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에얼리언 펑크가 9개만 존재한다. 근데 크립토 펑크가 총 몇 개다? 10,000개다. 10,000개가 생성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없을 수도 있고 그 중 몇 가지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소 중에 굉장히 희귀한 게 있다. 그럼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요. 이게 크립토 펑크입니다. 근데 크립토 펑크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저도 정말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오르는데? 이게 왜 하나에 막 억 단위가 넘고 막 10억이 넘고 막 100억 가까이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면 파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파는 사람이. 딱 10,000개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홀더는 2,5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들은 팔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높은 가격이 거래. 약간 부동산 같은 거야. 부동산도 거래가 굉장히 많지는 않잖아. 10,000명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그중 몇 건이나 거래가 됐어요. 하루에 1,000개씩 거래, 한 달에 1,000개씩 거래돼요? 아니잖아. 한 달에 해봤자 수십 건에 수백 건 정도 되면 많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수십에서 수백에서 한 번 거래가 되면 그거보다 싼 거를 올리려고 그래? 안 올리려고 해요. 이 똑같은 원리가 NFT에는 들어갑니다. 코인이랑 달라. NFT는 어떤 희소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NFT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플로어 가격, lowest pric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항상 보여주잖아. 크립토 펑크 시리즈에서 가장 싼 애가 얼마다? 46이더. 2억 가까이 돈을 해요. 이 2억짜리 애가 가장 싼 애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 때, 내가 모았던 걸 팔 때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 비싸게 팔지. 저것보단 내게 더 희귀한데 내가 쟤보다는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더 비싸게 올려요. 약간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지는 것과 되게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오히려 보면 옛날에 비트코인 보고 튤립 버블이라고 공격하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 사실 NFT가 오히려 보면 사실 튤립 버블로 공격당할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은 돼요. 예, 왜냐하면
속성이 비슷해. 튤립도 약간 이렇게 튤립 두 개 이렇게 난치게 해가지고 더 희귀한 튤립 만들고, 이 튤립을 이제 민팅, 이제 튤립이 꽃을 피우기 전에 이미 거래가 되고, 약간 NFT도 민팅 되기 전에 그 미스터리 박스가 거래가 되죠. 예. 되게 유사한 성격이 그래도 튤립법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NFT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사실 사람들의 팬심, 사람들의 어떤 그 모으려고 하는 그런,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떤 기능은 없어요. 기능은 없는데, 사실 기능이 있다 없다는 되게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물론,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부동산은,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집에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살아야 되는 가치. 근데,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밥을 먹는 장소가, 평당, 5천만 원, 평당 1억, 평당 2억, 평당 3억, 인게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부동산에도 그런 근본적인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되게 많이 모으는 것들이 있어요. 저 예전부터 사실 모으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어릴 때 좀 돈이 적은 학생 시절에는 레고를 많이 모았고요. 레고를 많이 모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위스키도 많이 모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사실 좋아하죠. 자동차는 모았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자동차도 이렇게 구경하고 언젠가는 많이 사고 싶어요. 근데 위스키도 마찬가지야. 위스키도 어떤 것들은 막 한 2만 원, 3만 원짜리 일반적인 대중 위스키가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어떤 것들은 한 병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한 1억짜리 병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마실 수 있을까? 나는 10만 원짜리 병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50만 원 100만 원짜리? 어떤 큰일 있으면 마실 수 있겠지. 근데 2만 원짜리와 100만 원짜리의 그 맛 차이가 과연 50배가 날까요? 절대 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마셔보진 않았지만, 요 2만 원짜리와 1억짜리가, 과연 이 가격이 5,000배인데, 이 5,000배만큼의 이 맛 차이가 날까요? 안 나요. 하지만 1억에 거래되는 건 또 1억에 거래가 돼. 그러니까 근본 가치, 위스키는, 마시는 게 가치잖아. 맛있게 마셨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1억짜리에도 버블이 사실 들어가 있다. 그 버블은 뭐다? 희소성. 그리고 희소성을 살려는 시장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로만 치면 NFT나 위스키나 레고도 사실 단종되면 가격이 확 오르죠. 항상 단종되고 이 팬층이 많은 경우, 팬층.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거래했을 때 NFT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버블이 있다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컬렉터블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엑시를 좀 봅시다. 엑시는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던가, 나중에 저희 저희 회사 리서처분을 좀 초대해가지고 그분이 리서치한 거를 좀 얘기하게 할 건데, 그분이 이제 엑시 리서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엑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 나중에 리서치 관련된 영상을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엑시는, NFT, 플러스 게임, 플러스 디파이, 이거의 생태계를 완성시킨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엑시 게임이 엄청 재밌다?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제가 한 2018년부터 이 팀을 만났었는데, 엑시를 홍콩 블록체인 게임쇼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그때 지오가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엑시에 근데 CBDO 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계예요. 예, 한국계인데, 절반 혼혈입니다. 예, 이제 부모님 한 분만 한국분이고 한 분은 외국인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많이 했던 친구죠. 엑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당연히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연락은 안 해봤어. 내 자존심 상할까봐 연락은 안 해봤어. 하지만 과거에는 내가 얘랑 같이 홍콩을 걸어다니면서 다녔다. 예, 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 예. 엑시는 어떤 거냐면 약간 포켓몬이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내가 엑시라는 걸 키워요. 그 다음에 얘네를 교배합니다. 교배를 하면 이제 새끼가 또 생겨요. 그 다음에 엑시들마다 어떤 스탯이 있고 희귀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엑시는 사실 희귀도가 다는 아니야. 이 엑시들은 일을 시켜서 돈을 벌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일을 내가 엑시가 100개 있고 200개 있고 1000개 있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돌릴 수 있는 이제 게임 수가 한정이 돼 있어. 어차피. 이 게임을 하면 SLP인가 하는 그 게임 속 재화를 벌어와요. 이 게임 속 재화를 벌어오고, 이 게임 속 재화를 팔아가지고, 또 바꾸서 다시 엑시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액시는 뭐 쓰냐? 액시는 그 새끼 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을 만들 때, 내부, 얘네가 이더리움을 쓰지 않거든요. 자체 이제, 약간 세컨 레이어를 쓰는데, 그 세컨 레이어, 그러니까 사실 말이 세컨 레이어고 그냥 메인넷이지. 이 메인넷에서 트랜잭션 일으키면 액시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액시는 정확히 게임 속 제어는 아니고, 게임 속에서 행동을 할 때, 중요 행동을 할 때마다 필요한 어떤 재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액시가 왜 대박이 났냐? 이 액시들이 사실 좀 비싸요. 이제 뭐 지금은 훨씬 더 비싸지만 올해 초에 한 상개당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랬어. 근데 액시를 굴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이자가 괜찮아요. 열심히 돌리면 이자가 괜찮아. 그럼 이걸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었냐? 사람들이 액시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대 자본가들이 있어요. 개인들이지 다. 그럼 걔네들이 필리핀에 돈 없는 애들한테 액시를 빌려줍니다. 근데 이게 약간 자동차 리스라고 나는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 자동차 리스나 자동차 렌트에 가까워. 자동차 렌트에 가까운데 렌트가 뭐야? 자동차 렌트는 우리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차에 이용료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그 차 주인한테 이용료를 내는 건데 우리가 배민 같은 게 뜨면서 라이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사는 게 아니고 렌탈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루에 뭐 5만 원, 뭐해서 뭐 이렇게 뭐 비싼 거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렌트비를 낸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이상 벌면 렌트비를 내고 남지. 그러면 그게 배민 생태계예요. 근데 액시는 뭐다? 액시는 이걸 그대로 게임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액시 이걸 3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100만 원 돈이 됐었어요. 올해 초에는. 지금은 사실 더 비쌀 거야. 근데 필리핀은 그 노동자가 100만 원이 어딨어. 그걸 일단 빌려. 그러니까 필리핀 안에서도 초창기 액시 투자한 애들이나 아니면 해외 애들이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액시를 분양을 해줘. 액시를 분양을 해주는데 되게 이렇게 그 현재가로 분양해 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사용료를 받아. 그럼 공짜로 받는 액시로 얘는 뭘 하냐? 일을 시켜요. 액시를 가지고 게임을 해. 그러면 이 게임 속 재화가 조금씩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럼 게임 속 재화를 팔면 그 팔아가지고 이 주인한테, 액시 주인한테 매일매일 렌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렌탈비를 내고 남은 돈 있잖아. 그 남은 돈을 내가 먹는 거야. 근데 그 남은 돈이 렌탈료 대비해서 괜찮다. 그러니까 이 약간 허접한 핸드폰 게임 같은 느낌이 나는 이 게임이 물론 귀염귀염하지만 이 게임이 뭐가 들어있냐? NFT가 들어있어요. 게임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금융이 들어가 있어. 디파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에 다 들어갔고 이 생태가 놀랍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필리핀에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액시에 들어가서 액시를 렌탈 해가지고 액시로 게임을 하는 게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구나. 어차피 나 집에서 노는데 집에서 놀지 않고 내가 매일 일을 했다면 피곤해서 시도를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일을 안 하는데 어차피 나 스마트폰이 있는데 액시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필리핀에서 엄청난 많은 숫자의 유저 숫자를 확보하면서 트랜잭션이 폭발을 했고 결국 가격까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액시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저희 또 김치코인들은 안 볼 수가 없죠. 김치코인들을 안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가장 좋은 거래 투자처는 뭐다? 내가 보기에는 마켓플레이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메타버스 게임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저라면 안 볼 것 같아요. 당장은 안 보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가 있냐 없냐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요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NFT 마켓은 가장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는 뭐다? 업비트다. 업비트는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NFT 에어드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다수의 에어드랍들은 뭐 장재호, 뭐 도쿄올림픽, 장재호 선수죠. 예, 그 다음에 뭐 올림픽 마구마구 기념, 이건 약간 어떤 기념 주화의 느낌이 강해요. 사실 뭐 매드몬스터, 뭐 브레이브걸스 기념 주화가 강해. 그러니까 사실 매드몬스터, 브레이브걸스는 사실 자체 팬카페가 있죠. 예, 그리고 장재호 선수도 팬카페가 있고. 그러면 이 팬들, 이 커뮤니티가 과연 장재호 선수 NFT라든가 이 브레이브걸스의 미니 앨범 NFT를 웃돈을 주고 살 것이냐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0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 5,000원에 거래. 처음에
5,000원 정도에서 한 6,000원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요. 에어드랍 할 때는. 그거를 받은 다음에 이걸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게, 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살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 커뮤니티에서. 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업비트의 지금 NFT는 굉장히 싸게 나오고 있어서 사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립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지갑 중에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거를 바탕으로 클립 드랍 디지털 아트 커런시 갤러리라는 걸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사실 나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모바일 사실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 모바일은 내가 MZ 세대 중에서도 저는 M이거든요. 저는 Z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아직 모바일이 내 생활만큼 가깝지도 않아. 나는 아직 컴퓨터 화면이 더 좋아. 그리고 대부분의 블록체인 앱들이나 이런 거는 컴퓨터에 더 최적화돼 있어요. 근데 모바일에 최적화란 말이야. 클립 드롭은. 근데 물론 Z세대는 사실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높고, M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해요. 약간 그 과도기인데, 실제 돈 있는 친구들은 누구냐? 실제 M 초창기에서 중반 정도 돈이 있거든요. 지금 크립토 월드에서는 Z세대가 돈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M 초창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약간 미래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물론 어떤 모바일 게임 이런 거는 당연히 모바일이 강하지만 이거는 그 NFT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면서도 장점인 게, 소수의 그 커뮤니티가 자산가를 보유하고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클립은 너무 모바일이라서 과연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이럴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카카오 요 네임드로 유명한 작가들 거를 많이 가져오긴 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고, 그렇지만 너무 예술 쪽만 있는 게 좀 약간 아쉬워.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되게 활성화돼가지고 클립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클레이튼, 오픈시는 토큰이 없었잖아. 근데 클레이가 있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실 클레이튼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물음표 땡땡땡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요즘 코인베이스를 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플레이뎁이 있죠. 저도 투자를 했었는데요. 근데 플레이뎁 NFT 저도 여기서 이제 예전 영상 보면 이제 가스비 1,000만원 쓰면서 여기서 한 3-4천만 원어치의 플레이뎁 NFT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투자로만 봤을 때는 사실 잘 된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이런 NFT 마켓이 있는데, 이 마켓이 약간 병신이야. 물론 코인베이스 간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요. 플레이뎁 가격 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마켓플레이스는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이 보여요. 그중 가장 큰 건 뭐다? 일단은 이 플레이뎁 캐릭터들만 있는데, 이 플레이뎁 캐릭터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희귀하거나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굉장히 희귀하거나 아니면 아까 크립토 펑크처럼 각각의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퍼센트가 다르고 확률이 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관성이 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같은 게 또 여러 개야. SSR 등급이 가장 희귀한 건데 이것도 같은 게 여러 개예요. 약간 게임 아이템에 사실 되게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플레이뎁 같은 경우는 이 NFT가 터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플레이뎁은 본인들이 게임을 내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 게임을 퍼블리시하기도 하거든요. 블록체인 게임으로. 이 블록체인 게임에 퍼블리싱 할 때마다 거기 있는 아이템들을 자기네 마켓플레이스에 넣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퍼블리시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대박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마켓플레이스 거래를 많이 하면 당연히 플레이뎁이 대박이 나겠지.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이 캐릭터들 요거 있잖아. 요거를 플레이뎁도 메타버스 무슨 뭐 만들고 있어요. 그때 시연도 했었어. 그게 나왔을 때 요 캐릭터를 가지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이 희귀한 캐릭터들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내가 그러니까 나의 아바타를 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됐을 때는 요게 좀 더 가치가 생길 수 있긴 하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플레이되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 토큰 자체는 코인베이스를 갔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면서 이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나는 오늘은 NFT 마켓플레이스 측면에서만 보는 거잖아. 그 측면에서는 아직 플레이뎁은 약간 아직은 씨앗이 발아한 수준이다. 아직은 꽃을 안 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 거는 보이지만 그 끝이 잘 자랄지 중간에 죽어버릴지는 판단하기 약간 이른 것 같다. 네, 라고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믹스, 위메이드에서 만든 이제 그 NFT인데요. 요것도 예술작품 위주야. 예술작품 위주가 아니고 사실상 예술작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좀 대충 보니까 예술작품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위믹스 토큰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어. 못 만든 건 아니야. 못 만든 건 아닌데, 막 굉장한 어떤, 임팩트는 그렇게 잘 못 느끼겠어요. 물론, 이런 리니지, 이런 거 가져온 거는, 그래도 좀 대단하지 않았나. 리니지, 초파나 이런 거 가져온 거는 좀 대단했고, 여기도 아무래도 게임 쪽 IP들을 좀 계속 가져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무래도 게임 회사고, 여러 가지 게임 IP도 있고, 리니지에 가져올 수 있었다면, NC 거 더 추가적으로 리니지 거나 뭐 이런 거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다른 게임 회사 거. 근데, 한 가지 약점이라면 한국은 사실 게임 IP가 좀 약한 편이야. 좀 약한 편이고, 그나마 제일 센 게 이제 어떤,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어떤, 넥슨의 이런, 그런 거, 넥슨이 이런 게임 IP를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넥슨은 아마 내면 스스로 내지 않을까요? 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한계라면 한계지만 그리고 보면 이렇게 공지를 보면 돼요. 공지를 보면 좀 뭔가 굉장히 다양하진 않아. 다양하진 않다. 근데 심사인당을 데려왔다? 심사인당이 위믹스 사자고 지금 푸시를 하나? 심사인당이 위믹스 가자 하면, 갑자기 좀 펌핑할 수 있나? 약간, 예, 요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외에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 심사인당님이 영상 찍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거 빼고는 잘 모르겠고, 전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메타파이입니다. 메타파이는 제가 최근에 작품을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뭐 예전에 뭐 메타디움 워낙 많이 투자했다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정이 생겨서 좀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 그리고 잘 가져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 일단은 이렇게 이 탭란에 있잖아. 디지털 아트, 스포츠, 미디어, 웹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가 없어. 지금 보면. 클립 들어보면 완전 예술작품이고 위믹스도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분류가 나눠져 있는 거는 원래 오픈C밖에 없어요. 오픈C는 이렇게 분류가 나와 있단 말이야. 컬렉션 종류가 있고 이게 종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마켓플레이스는 다양한 되게 중요해요. 디지털 아트, 뭐 스포츠, 미디어, 웹툰 뭐 이런 게 다양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NFT에 대한 어떤 근본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보면 진정호 선수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NFT를 사는 게 아니고 뭐 같이 뭐 만나는 게 있나? 이렇게 NFT를 다 모으면 사격 애장품 증전 특정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전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샀는데 실제 NFT를 산 거 말고 판화를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디움은 되게 힘든 길이지만, 메서드 옵션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올리고, 이 NFT를 삼으로써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 그냥 자기들만의 리가 아니야가 아니고, 이걸 사면 실제 현실에서도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지. 뭐 어떤 유명인이라면, 뭐 그 사람의 애장품을 받거나, 만날 수가 있거나, 뭐 그 사람의 작품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줌으로써 이 NFT가 밸류에이션이 생기게 하는 약간 요런 쪽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가장 앞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 가격들이 사실 그렇게 싸진 않아요. 예, 지금 하나하나들이 그렇게 싸진 않고 지금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메타디움 가격엔 사실 큰 영향을 아직까지 못 미쳤거든. 오히려 NFT 이 메타파이 발표하고 나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 근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평가의 냄새가 좀 난다. 그러니까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퀄리티가 제일 높았고, 이게 약간 이 메타디움이 하는 다른 앱인 더폴처럼 이 NFT 마켓이 점점 커진다면 메타디움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메타디움이 오픈시처럼 가지야 하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있는데,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예, 물론 가장 큰 리스크는 너무 K화되어 있지 않나. 이제 한국 시장이 얼마나 큰 건데 얼마나 크다고 너무 K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약간 있고요. 빨리 글로벌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글로벌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예,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씩 써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해보시고 직접 생각해보는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어디가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NFT 이거 사야지, 이거는 솔직히 좀 버블이 심해. 나도 많이 샀지만 많이 샀어요. 돈 많이 썼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팬심이라는 거는 다 같이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다 같이 던질 때는 그냥 덤프 되는 거거든. 그냥 뭐 튤립 버블이나 뭐 인터넷 버블 때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근본 가치 중에 가장 괜찮은 거는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투자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오픈시에 현재 투자는 불가능하고, 오픈시 그 외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업비트도 사실 뭐 살 수는 있죠. 비상장주 업비트. 근데 업비트는 그게 메인이 아니니까, 두나무는. 그다음에 뭐 클레이튼 살 수 있고요, 플레이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위믹스 살 수 있고, 메타디움 살 수 있는데, 한국 이제 K 이제 NFT 오픈 마켓에서는 아무래도 메타파이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정도의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써본 결과는 메타파이가 아직까지는 제일 괜찮은데, 물론 단점은 있어요. 메타디움 메인넷에 써야 되고 이더리움 연결이 안 되고. 근데 이런 건 요즘 뭐 멀티 체인 대세니까 나중에 뭐 체인 연결하고 이러면 좀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제가 이제 NFT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에도 NFT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할 거고,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샀던 NFT들 소개를 좀 해보던가,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긴 방송 하나하나 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요. 빠이.